자, 저는 책을 고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책을 고르는 방법은 어떤 책, 그 주제라든가 뭐 작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글의 특성을 보고 내가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 또 내가 읽을 만한 책을 고르는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책 두 권을 가져왔습니다. 두 가지 책은 당연히 서로 다른 책이에요. 출판사는 동일합니다만 왼쪽에 있는 왜 읽을 수 없는가는 제가 최근에 소개를 했었어요. 독서 모임에서 사용하겠다라고. 오른쪽에 있는 책도 사용할 만한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오늘 비교를 통해서 오른쪽 책이 왼쪽 책보다는 좀 더 읽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렵느냐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일단 문장의 특징들 그런 구분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왼쪽에 있는 책은 안 그래도 국어 교과서를 만드는, 그러니까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아마 그 출판사에서 만드는 걸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출판사에서 만들어서 하는 그런 교과서를 만들었던 출판사에서 근무했던 분입니다. 자기 자신을 글을 잘 읽지 못하는데 이런 책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여기 보세요. 고등학교 국어과 교과서를 만들어서 편집자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교과서는 정말 여러 번 검수를 해요. 그래서 정말 최대한 읽기 편안하게 그리고 그 연령에 맞는 수준을 가지고서 이렇게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책을 쓴 사람이 편집자 경험도 했으니까 독자에게 어느 정도의 글, 어떤 내용들을 제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분이죠. 당연히 오른쪽 분들도 저자가 꼭 편집자를 겸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약간 이제 이게 번역한 책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 책, 요거 출판사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검수를 했겠지만 어쨌든 그것보다도 글 자체, 문장 자체에 차이가 있어요. 자, 보세요. 나는 잘 읽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책은 읽지 못하는 글을 어떻게든 읽으려고 오랜 세월 동안 몸부림친 경험의 기록이다. 자, 자기 자신이 잘 읽지 못하니까 내가 이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을까? 이렇게 노력을 했을 텐데 근데 사실 내용은 잘 읽을 수 없는 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읽을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글을 어렵게 쓰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물론 어려운 내용이고 또 조금 전문적으로 또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어려운 것들을 엄밀하고 명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어렵게 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거는 대중서라고 하는 거 또는 뭐 교양이라든가 소개하는 좀 입문서인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쓰는 것, 그 부분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은 최대한 편하게 쉽게 읽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문장이 짧아요. 자, 이 문장은 좀 길어 보이네요. 하지만 자,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내놓은 책을 읽은 독자들에게는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이 책을 만들었다는 고백을 한 셈이라 정말 죄송하지만 자, 일을 오랫동안 해오면서도 여전히 읽기에 자신이 없다.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쭉 나가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 자, 책을 만드는 편집자이자 번역자로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 내놓은 책을 읽은 독자들에게는 자, 책을 내가 내놓았다는 거죠. 아직까지 내놨는데 그 내놓은 책을 읽은 독자들에게는 내가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고백을 한 셈이다. 정말 죄송하지만 자, 죄송하지만 요 앞의 내용이 뒤로 또 연결됩니다. 여전히 읽기에 자신이 없다. 이 말이 곧 제대로 여전히 읽기에 자신이 없는 이 내가 이거 같은 거죠.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이 책을 만들었다. 내가 이렇게. 자, 근데 어때요? 길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 한 비교를 해볼게요.
이 책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갑자기 넘겨봤더니요. 자, 볼까요? 사심 없는 객관성. 자, 요거는 사실 요런 표현에서부터 조금 어려움을 주죠. 사심 없는 객관성이라는, 그럼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심 없는 객관성이라고 뭘까? 사심이 있다 없다. 남녀 간에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심이 있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사심은 뭡니까? 뭐 누군가를 이제 만나자고 요청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미팅을 좀 해야 된다. 약간 공적이거나 업무상인 것 같지만 사심이 있다면 업무상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싶어서 괜히 핑계를 만드는 이런 거죠. 근데 사심 없는 객관성이라고 하면 그런 이 사심이라는 게 꼭 이성적인 호감이 있어서 핑계를 대서 만나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심이라는 건 본래 의도가 아닌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사적인 뭐 생각 또는 사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사적으로 뭐 원하는 게 있는 거 이런 거죠. 그럼 사심 없는 객관성이라는 것은 여기에 했을 때는 그런 주관적인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든가 개인적인 판단이라든가 이런 거죠. 객관성에 비해서 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사심 없는 객관성. 자, 어때요? 요 표현 가지고도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지를 생각해야 될 일이 생기는데 아까 이 책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나는 잘 읽지 못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말하는 일상적인 언어로 되어 있었죠. 자, 근데 그 사심 없는 객관성이라는 게 또 여기서 뜻을 파악하기 좀 그랬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뒤에 거 이게 뭐에 대한 거냐? 사심 없는 객관성이라는 과학의 이상인 거죠. 가깝게는 이제 과학의 이상이 뭐냐는 건데 그 사심 없는 객관성이라는 과학의 이상. 자, 이게 어떻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약간 주어 같은 거죠, 이만큼이요. 그러면 이걸 이제 통째로 같이 읽으면서 여기까지 보면서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요만큼에서 사심 없는 객관성이 뭐지? 여기서 끊어서 멈춰서 좀 생각하다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조금 생각해서 그런 건가 하다가 이제 과학의 이상, 과학의 이상이라 과학이 이루려는 게 뭐죠? 뭔가를 과학적인 방식으로 여기서 말하는 방식은 과학적 실험, 관찰에 의해서 늘 동일한 그런 어떤 규칙, 법칙성을 찾아내고 그것이 왜 그런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서 어떤 현상을 설명하겠다. 그것은 동일한 조건에서는 늘 동일한 관찰이나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심 없는 객관성이라고 한다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는 어떤 의지 어떤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이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약을 개발한다든지 이럴 때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고 실험을 하면 그 약이 되게 효과가 좋다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사심이 개입된 거죠. 제약회사가 왜 연구를 후원해요? 야, 우리 약이 얼마나 잘 듣는지를 입증해줘. 그럼 연구비를 받았잖아요. 연구비를 받았는데 그 연구 결과를 의뢰한 사람이 전혀 의뢰한 사람의 어떤 희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거 효과가 영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이게 정말 약을 개발하는 단계가 아니라 다 개발하고 나서 약간 이제 홍보용으로 봐, 이거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서 좀 명망이 있는 의사들 또는 의학 관계된 분들한테 실험을 하게 해서 그 사람이 이 실험에 참여했고 이 사람이 이거 효과 좋은데? 효과가 좋은 걸로 이제 이렇게 측정이 됐다. 이렇게 내미는 그거는 사심이 들어간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없는 과학의 이상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일 수 있는지.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이런 식.
이런 건 사심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과학의 이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 지켜질 수 없다. 현실에서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요런 단계까지 가기까지가 굉장히 안에 단어라든가 뭐 단어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심, 객관성, 과학, 이상. 그러나 이것들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덩어리를 치면서 덩어리 표현이 되면서 걔네들이 뭘 얘기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어렵죠. 자, 그리고 이것도 역시 문장이 길어요. 아까 책도 문장이 길었지만 이것도 문장이 길잖아요. 자, 증거했을 수 있는지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를 생각해내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무언가가 이런 과학의 이상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얘기인 거죠. 자, 세상이 다음 문장 볼게요. 세상이 지금의 현실보다 더 순수했다면 여기서 말하는 순수하다.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대해서 순수하다 또는 더 순수했다면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순수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순수하다라는 단어와 지금 이 사람이 언급하고 있고 뭔가 얘기하는 그 대상이 되는 그 현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마음속에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이죠. 이게 어떤 그냥 사물이나 누군가가 한 행동 딱 여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어떤 세태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된 이것저것들이 보여주는 행태 이런 것들을 순수하다, 순수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면 읽기가 어려운 거죠. 자, 이 책 전반적으로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보다 보면 이제 그 번역서다 보니까 우리말로는 써 있지만 이게 그 쿡 카운티 공공 후견인인 패트릭 머피는 은근히 이렇게 외국 이름이 나와도 조금 부담이 돼요. 근데 쿡 카운티 공공 후견인은 그러면은 공공 후견인 뭐지?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에 쿡 카운티니까 처음 사람 이름인가? 이럴 수도 있고 그냥 어쨌든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도 잘 이제 모르는데 이제 카운티라고 하는 게 어떤 지명이라고 할까요? 어떤 지역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살거나 미국을 잘 아시는 분들은 카운티가 뭘 말하는지 바로 들어오시겠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뭐 읍면동이냐 아니면 그런 어떤 행정구역과는 좀 다른 뭐냐 이런 것들이 감이 안 잡히면 이제 하다가 포기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마음속에서 그냥 깔끔하게 탁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찜찜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이 공공 후견인에 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됩니다. 자, 반사회적 이상 성격자로 변해버렸어요. 이게 좀 어려운 단어들을 영어로 써 있는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풀어서라기보다는 좀 아무래도 번역하다 보니 어떤 한 단어로 설명된 것들은 우리말로도 한 단어로 얘기하려고 해요. 그렇게 번역을 하려다 보니 그 한 단어라는 게 이렇게 이상성격자, 반사회적 이상성격자 한 단어로 만들어서 한자로 만들어서 쓰는 거죠.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쫓아가서 이 문장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 길거나 표현들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들, 그것들을 쫓아갈 만한 여유가 있거나 그것들이 이해가 안 됐을 때 잠깐만 좀 생각해보자. 이런 전략적으로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지를 봐야지 누군가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 썼다거나 이 부분을 되게 너무 알고 싶어서 이렇게 달려들었는데 지금 이 책과 앞에서 먼저 봤던 이 책과 이 책의 차이처럼 그런 어려움이 내가 좀 따라가기가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게 느껴지면 안 읽는 게 좋겠죠. 더 충격받는 것보다. 자, 그러니까 글을 잘 읽을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어려서 써서 그래. 이런 거는 좀 단순하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나오는 자기계발 심리학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읽어가면서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데 그게 뭔지를 이제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어때요? 왜 읽을 수 없는가? 뭘 읽을 수 없는 거죠? 표정인가요? 글이에요. 읽어보면 글이라는 걸 대부분 알아요. 그럼 글을 왜 읽을 수 없지?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은 맞아. 나도 읽는 거 되게 힘든데 나는 왜 그런 거지? 라든가. 읽어보니 내가 문제가 아니었네? 내가 왜 못 읽는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글이 어려서 그렇대. 오이씨, 내 잘못이 아니었어. 하면서 좀 신나기도 하고 이렇게 가죠. 이건 어때요? 살짝 좀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자기계발 심리학, 자기계발서 많이 이것저것 보신 분들은 맞아. 나도 잘 안 되던데? 아까랑 비슷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나 요즘 자기계발서 막 읽고 있는데 왜 김 빠지는 얘기를 하지? 이런 분들은 본인이 자기계발서를 찾아서 읽는 것과는 좀 다른 배치되는 주장인 거잖아요. 불편할 수도 있죠. 근데 결국 이렇게 읽는데 내 문제를 결국은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건가? 안 보고 싶을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책을 자기계발서를 찾아 읽는 게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읽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펼쳐가지고 읽기 시작하면 행동심리학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동심리학하고 자기계발 뭐지? 심리학은 심리학인데 행동심리학은 뭐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왜 자기계발서가 성공하게끔 못 해주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용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것도 어떤 근거를 제시하더라도 쉽지가 않아요. 자, 여기 보세요. 나는 그런 사정을 알만한 사람이다. 자, 2014년 3월 뉴욕지가 새로 선보인 온라인 사회과학 지면인 사이언스 오브 어스의 편집자로 일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정을 잘 알 수 있다. 엄정하게 때로는 의심하는 태도로 기사를 쓸 만한 새롭고도 흥미로운 행동과학 연구를 찾는 일. 그게 나와 재능 넘치는 동료들이 매일 하는 일이었다. 그렇구나. 자, 나는 어떤 사정을 잘 많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왜냐하면 나는 이런 기자, 편집자니까. 그게 뭔 거지? 자, 새로 선보인 사회과학 지면인 사이언스 오브 어스의 편집자로 일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다 잘할 수 있는 건가? 근데 편집자잖아요. 편집자고 사회과학 지면이니까 많은 글, 그것의 어떤 사정을 알 수 있는 글을 계속해서 읽는 사람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엄정하게 때로는 의심하는 태도로 기사를 쓸 만한 새롭고도 흥미로운 행동과학 연구를 찾는 일. 자, 새롭고도 흥미로운, 새로운 거니까 이거 진짜 되는 건가? 자, 근데 이 행동과학이라는 게 우리의 행동을 유발시키거나 어떤 쪽으로 유도하는, 우리에게 필요로 한 쪽으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좀 알면 그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행동과학 결과가 나오면 그럼 이렇게 해야 더 잘할 수 있는 거였어? 이러니까 흥미로운 거죠. 그러니까 행동과학을 좀 알면 이 표현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새롭고도 흥미로운 행동과학을 찾는 일. 그럼 이 찾는 일을 왜 해요? 아까 사회과학 지면인 요거의 편집자로 일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요. 매일 하는 일. 그걸 찾아서 기사를 쓰려고 하는 거죠. 기자들은 사건 사고라든가 발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기자들이 찾고 이 사람이 그 기자들이 쓴 것을 이제 지면으로 바꾸는, 온라인이니까 지면이라기보다는 이제 스크린, 즉 온라인으로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이제 쓰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접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정을 알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나는 통계를 많이 다루는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친 덕분에 좋은 연구와 나쁜 연구가 어떻게 다르고, 자, 좋은 연구와 나쁜 연구가 어떻게 다르는지를 왜 알 수 있대요? 통계를 많이 다루는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친 덕분에. 그러니까 대학원 석사, 이 사람도 연구를 했으니까 좋은 연구와 나쁜 연구를 구분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통계를 많이 다루는 대학원 석사 과정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원 석사 과정이지만 질적 연구를 한다든지 해서 통계를 좀 덜 다룰 수도 있습니다. 수학이 많이 들어가는 심리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통계, 수학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것처럼 통계를 많이 다룬이라고 했어요. 그럼 마치 좋은 연구와 나쁜 연구가 어떻게 다르고 이런 얘기들이 통계적인 시각에서 구분된다라고 조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정량적 주장이라고 돼 있죠. 정량이 뭡니까?
정성적인 성질, 질적인 거고 양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하니까 이건 일반화시킬 수 있어 라든지 뭐 이런 거죠. 어떻게 호도될 수 있는지도 어느 정도 알았대요. 호도된다. 그러니까 좀 괜히 막 부풀리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있어. 그러면 이런 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보여요? 예상치 못했던 것은 소방호수로 물 뿌려대듯 매일 내 전자우편에 들어차는 과장된 연구 논문들. 과장된.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통계를 통해서 좋은 연구와 나쁜 연구. 그래서 이 좋은 연구와 나쁜 연구는 뭐 세상에 도움을 주느냐 마느냐 그것보다 정량적 주장들이 어떻게 호도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좀 왜곡시키거나 과장되거나,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데 의미 있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전달되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게 좋은 연구, 나쁜 연구인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호도화시키지는 않았더라도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결론을 명확하게 내놓아 주느냐, 아니면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의심스럽거나 좀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특히 많이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해 가면서 읽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때요? 편집자니까 소방호스로 물 뿌려대듯이 내 전자우편함에 들어차는 과장된 연구 논문들. 그러니까 자신들이 연구를 했고 그 연구 성과를, 연구의 내용을 이 신문에 내달라라고 계속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과장을 왜 시킵니까? 성공적인 연구로 보이게 하려고 하죠. 그럼 연구를 왜 성공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해요? 그걸 보여줄 뭔가 필요가 있으니까요. 자기가 자신이 연구를 해냈다는 그 업적을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또는 아까 말한 대로 후원한 기업이 그걸 이렇게 좀 입증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데다가 실어야 되거든요. 실어가지고 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논문에서, 연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연구가 사람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어떤 학술지나 뭐 이런 데다가, 또는 그냥 일반 그 신문에 내보여야 돼요. 그래서 막 계속 이렇게 보낸다라는 거죠. 근데 과장된 연구 논문들이죠. 그 다음에 나와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확실히 방문자 수를 올려주겠다고 광고하면서 연구기관들이 보내는 온통 대문자로 도배된 놀라운의 따옴표를 썼어요. 그건 뭡니까? 소위 놀라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쓴 사람들, 연구한 사람들이 이걸 보내면서 야, 이거 진짜 놀라운 결과야. 근데 이 사람이 봤을 때는 과장됐기 때문에 별로 놀랍거나 신빙성이 있는 연구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자, 어때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차곡차곡 해나가서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넘어가야 계속해서 이해가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같이 살짝 보면서 이런 글들이 조금 머릿속에 안 들어오거나 쫓아오기가 힘들었다면, 이런 책을 지금 읽지 않고 읽으면서 이런 느낌이 드는 것보다는 지금 왼쪽 책과 같은 좀 편안하게 읽어지는 책,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읽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평생 이런 책만 이 정도로 좀 가볍게 이해할 수 있는, 뭐 어떤 분들은 이것도 되게 묵직하고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두 책들 중에서 자신에게 편안하게 내가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텍스트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조금 너무 힘들지 않게 파악한 다음에 그 텍스트에 나온 의미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게 중요하겠구나, 나는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 있지? 이런 생각들까지 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책을 골라서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얘기 드리려고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